안녕하십니까. 2023 회계년도 결산분석 설명회 국토위 부분 설명을 맡은 예산분석 총괄과장 최철민입니다. 오늘 국토교통위 소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결산위원회별 분석 국토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총 29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대해 분석을 했고 행복청 2개, 새만금청 3개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국토부 소관 8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를 꼭 활용해 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주거급여 지원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23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주거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중위소득 47%가 이제 올해는 48%로 올라갔고요. 단계적으로 50%까지 이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141.5만 가구에 대해서 5만 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평균 18.1만 원 이루어져서 총 2조 한 5,60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냐? 이제 환수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주거급여도 이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의도적이 됐던 의도적이지 않던 이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 지자체가 환수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이 환수액이 한 8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4억 중에 실제 국고에 귀속된 거는 44억 6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환수율이 50%가 넘죠. 23년에 이제 좀 높게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자,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이 국고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에 귀속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관련된 지침,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라는 그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다음 연도에 환수되는 금액은 이제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만 차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환수되는 금액은 지자체 세유 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다음 연도라는 거는 그 주거급여가 이게 다음 연도라는 표현보다 당해 연도가 맞겠네요. 그러니까 환수 결정을 한 그 해에 그 환수된 건 국고에 귀속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자체가 이거를 세유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저희가 정부한테 설명을 들어보니 2003년에 감사원이 이게 지자체가 부정수급을 징수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일부는 좀 지자체도 가져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라라는 지적을 해서 지금 이런 규정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게 지금 2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자체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 업무를 당해년도에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로 미루면 지자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해년도 적극적인 환수 유인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또 보조금법상 당연히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금액을 그 환수 시기에 따라서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법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개선에 있어서는 이제 국토부 혼자 하기는 어렵고요. 그 관련된 지침을 관할하고 있는 복지부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귀속 방식을 바꾸고 다만 그래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분석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택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택 공급 통계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데요. 예산은 뭐 대부분 잘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주택 공급 통계에 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인허가 실적, 착공 실적, 준공 실적이 그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그 오차율도 준공 실적 같은 경우는 38%까지 발생해서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할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무슨 코드가 누락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국가 기준 데이터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게 국가 기준 데이터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국가 기준 데이터 시스템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이 2022년에 국가 기준 데이터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의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과 주택 공급 통계 정보 시스템 사이에 이제 국가 기준 데이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보가 한번 국가 기준 데이터 시스템으로 경유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이 되면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 결과로 이렇게 대규모 통계 오차가 발생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통계 오류가 대규모로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주택 통계 관련해서는 과거에 좀 의도적인 뭐 왜곡이나 조작이 있었다 뭐 그런 그 수사까지 진행이 됐었고, 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 주는 신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기반이 되는 통계 자체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은 과연 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시장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제 부동산 공급 위축이라는 상황 자체는 뭐 통계 수치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책에 미친 영향은 없다라는 입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통계가 정정이 되면서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해서 증가로 늘어나는 등 이게 과연 정말 영향이 없는 것인가라는 관점에 따라서 진짜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토부 설명을 100%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빠른 시정과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면 그거를 지켜보시면서 뭐 국정감사 등의 이 관련 내용을 좀 지적 및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일부를 국고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2023년도에 약 2천억 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좀 결산 때 전형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액 교부했지만 보조 사업자인 지자체 실집행률은 60%에 채 미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지자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과연 그 예산 집행 지침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분석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그 집행 지침을 보면은 자금 교부할 때 지자체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또 2월액 보유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지침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침을 국토부가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교통약자 이용 증진법 그게 개정이 되면서 2023년 1월부터 사실 그 노후 차량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의무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낮은데요. 이 저상버스 도입이 이제 지연된 사유는 공급망 차질로 이제 저상버스 출고 자체가 이제 좀 지연된 측면이 있고 또 운송 사업자들이 경영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이미 저상버스 교체하시기에는 의무화가 됐는데 이 생산이 이를 따라주지 못해서 이 의무화된 규정을 이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정책의 엇박자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국토부는 이제 관계 기관 및 특히 이제 차량 제작사들이 이제 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작사 등과 저상버스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좀 의무화 그 계획을 좀 조속히 수립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별 그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시면 서울만 70% 넘을 뿐이고 다 낮습니다. 특히 인천 18.8%, 울산 14.6%, 뭐 제주도 18.9%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속히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업체랑도 협력을 하고 또 지자체 등과도 계속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자철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분석 보고서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있고요. 자, 집행 실적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작년도 예산 7,443억 중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7,413억을 집행을 해서 집행 실적은 양호한데 여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철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공항 철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3,638억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은 4,159억 집행돼서 한 500억 추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천공항 철도가 원래는 최소 운임 수입 보장 방식, 우리가 보통 MRG라고 하죠. MRG 방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그 MRG 보장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2015년에 변경 협약을 체결해서 비용 보전 방식, SCS라고 그러는데 스탠다드 코스트 서포트라고 합니다. 이 SCS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2040년까지 MRG 방식으로는 한 15조 원 정도 재정 부담이 추산이 됐었는데 한 8조 원까지 낮췄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었고 실제로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SCS 방식으로 그 계속 지금 재정이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금액은 절대 작진 않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요 다음 페이지 잠깐 먼저 보시면 정부 지원 금액이 3,498억에다가 조기 상환까지 해서 4,159억이 된 거고요. 2022년도 4,415억. 즉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6년 이후로 계속 매년 한 3,000억 정도씩 나가다가 2020년 이후 3,500억, 2022년부터는 4,000억을 넘어서서 매년 3,4천억씩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MRG에서 SCS로 바꿨는데도 이렇게 재원이 계속 나가고 있느냐? 이제 그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보고서를 좀 이건 꼭 좀 봐주셔야 됩니다. 보고서 127페이지를 꼭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먼저 교통센터에 소송이 걸린 게 있어요. 소송이 걸린 게 있는데 이 소송에서 짐으로 인해서 한 300억 정도가 2023년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송은 뭐냐면 인천공항에 교통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교통센터가 그 인천공항역을 말하는 건데 이 교통센터를 주식회사 공항철도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천공항 측에서 소를 제기를 해서 공항이 이겼습니다. 2심까지. 1심이 이겼고 2심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의 무단 점유에 따른 그 부당 이득을 물어내라라고 해서 297억을 2023년에 지급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2015년에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이거를 기타 운영비로 인정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협약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런 해당 실시협약 내용이 2015년 초에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철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이 실시협약에 아예 이걸 명시를 해서 이거는 국토부가 내줄게라고 이미 허락을 해준 거죠. 그렇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국토부 산하기관이고 공항철도도 국토부 산하기관이고 한데 이 국토부 산하 두 공공기관 간에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하도록 이 국토부가 이거 방치한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 사업 귀책 사유에 관계없이 전액 다 국고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실시협약에 명시한 것도 과연 정당했는지 꼭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CS라는 이 비용 보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최소 그 사업 운영비라는 거를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표준 운영비로 정해가지고 그거에 수입이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보시면 2023년도 표인데요. 자, 운영비용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결산 기준 1,986억. 요게 그 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운영 수입은 얼마밖에 안 되냐? 1,406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차액을 이제 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 보시는 기타 운영비 여기에 이제 소송 패소 비용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송 패소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민간 투자비 상환액. 자, 그 인천공항철도 운영하면서 민간 투자했던 돈 있잖아요. 그거 매년 이렇게 갚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이자도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수입은 1,406억밖에 안 되는데 운영 비용이 5,565억이나 된 거죠. 그래서 4,159억을 국고로 부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뭘 알 수 있냐? 민간 투자자 리스크 없습니다. 투자비 다 상환해주고 이자까지 상환해주고 운영 비용도 보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경영을 효율화해서 비용을 줄일 그런 요인 자체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S 방식도 MRG보다 국고 부담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 좀 완벽한 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 그건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석 의견을 지금 정부가 그 MRG 방식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면서 뭐 민자 사업을 다시 활성화해보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SCS 방식도 여전히 좀 더 개선을 연구를 해서 좀 더 적합한 그 손실이나 그 이익 공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인천공항철도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신분당선도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신분당선 사업자한테 소송 패소 배상금을 191억 그 집행을 했고 2022년에도 366억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분쟁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소송이 많이 걸려 있죠. 신분당선 사업도 계속 지금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에 좀 손실 보상 관련된 소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실시협약을 맺을 때 실제 수요가 예측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운임 수입을 보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업자한테 이제 리스크를 준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실제 수요가 예측치 50% 미만이 됐어요. 그러면은 정부는 사실 운임 수입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50%가 미만이 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왜냐하면 신분당선과 연계된 다른 철도망들이 있는데 그런 철도망들이 계획대로 다 완성이 됐으면 신분당선의 수요가 예측치의 50%보다 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치보다 수요가 떨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사업자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패하면서 1심에서 이제 338억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고 계속 배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무임승차 관련 소송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에는 실시협약상 명시된 계약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해서 이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또 지연 이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속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 좀 민자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분석입니다. 요즘 K패스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2023년엔 알뜰 교통카드였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국토부가 편성한 예산 대비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억 이상을 타 사업으로부터 조정해서 이제 충당을 했고 또 실제 그 수요자 수가 64만 명을 예상했습니다만 109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지자체도 이제 돈이 부족해져서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은 좀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이 좀 다소 과소하게 이루어져서 마일리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번 KPS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예산 편성 및 집행상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교통 자체가 아예 없는 정말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그런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아예 볼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저가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좀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2023년에 돈이 없어서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좀 덜 지급한 그런 감액 지급률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2023년도에 1조 6,400억 중에 1조 4천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집행 실적이 좀 낮은 측면이 있었고요. 구체적 사업별로 살펴보면은 안산, 인천 같은 경우는 기재부랑 총사업비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전액 타 사업으로 전용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문산, 도라산 같은 경우는 뭐 환경 영향 평가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실상 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산 신항 김해, 세종 청주,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따라서 예타를 면제받고 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기본 설계를 하다 보니 총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어요. 2023년에. 그러다 보니 또 예산이 또 전액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서 예타까지 면제를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라라는 게 그 취지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는 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올해 끝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 이후에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세부 결산 내역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적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공적주택 공급 사업은 지금 공공 분양주택과 공적 임대주택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작년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계획 대비 저조했습니다.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7.6만 호 계획이었습니다만 한 5만 호밖에 안 됐고, 공공 임대도 10.7만 호였습니다만 7.9만 호만 실제로 공급이 돼서 달성률이 한 70%대에 머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사업 취소 후에 재승인 물량까지 이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공급 규모, 그러니까 사업 취소 후 재승인을 빼고 실제로 신규로 승인된 물량만 살펴보면은 순 달성률이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44%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취소 후 재승인 물량을 뺀 그 실제 신규 승인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통계를 공표함으로써 순증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지금 계획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업 승인 기준이었는데 이거를 계획 기준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공공 분양 같은 경우 옛날에는 착공이었거든요. 지금은 사업 승인. 근데 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준공 입주를 해야 이걸 실적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 승인만 해도 실적으로 잡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분양 같은 경우 한 6년 이상 걸리고요. 임대 같은 경우도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그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이 계획상의 실적과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가구 매 임대주택의 매입 실적이 특히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결국엔 매입가 산정 기준이 원래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이제 사줬는데 이거를 좀 너무 국가가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산다. 뭐 그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입가 산정 기준을 보다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감정평가 기준이 너무 높다면 그렇다고 원가는 또 너무 낮아서 또 매입이 잘 안 되니 뭔가 합리적인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2023년에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4월까지 한 건밖에 불과해서 한 건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 피해 보전을 위한 매입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주택 채권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국민주택 채권은 아시다시피 이제 첨가소와 방식으로 이제 그 발행이 됩니다. 즉, 뭐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채권인데요. 규정상 소상공인들이 국민주택 채권을 이제 소상공인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채권을 사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 등이 이걸 잘 몰라서 이분들이 착오로 매입을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최근 5년간 무려 72.3만 건에 이르고 2조 6,356억 원에 이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채권 전체 규모고 보통은 이제 할인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주 부담액이 한 1,437억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불필요한 부담을 소상공인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이 환급금을 기타 여유자금 운용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거 예산 비목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지출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토위 그 결산 분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